자, 장이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거예요? 어제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뭐 방송을 못 뵀지만 저희도 뭐 어제 막판에 오후에 확 밀어가면서 하고 어제 사실 분위기 뭐 다들 우리 패밀리들이 멘탈 나갔어요.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100포인트를 확 끌어올려 버리니까요.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의 흐름이. 사실 많은 것 지금 앞에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시장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뭐 파월 의장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봅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이제 지금 상하원에서 의원 증언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의회 증언을 네, 네. 하고 있는데 한 단어를 표현을 했죠. 3 years. 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 사실은 그런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한국은행 연준의장 그런 게 기한을 사실 잘 안 받거든요. 그렇죠. 안 주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뭐 강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가이던스를 잘 안 주는데 네. 이번에는 3 years라는 얘기를 딱 했어요. 네. 앞으로 3년 동안은 네. 인플레가 없을 것이다. 인플레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거 시간이 이제 3년, 앞으로 3년이나 남았대. 유동성을 연준에서 더욱더 공급해주는 시간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바이오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더 예민하게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뭐 파월 의장이 앞으로 3년 동안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반응을 좀 보이는 시장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소 시장도 좋았고요. 3% 이상 올랐고 코스닥 시장도 3% 이상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지면서 양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화이팅입니다. 네. 땡큐 파월. 네. 네. 3 years. 땡큐 파월. 네. 이모션님이 DI 동일 같은 기업 하나만 더 발굴해 달라고 하죠. 욕심이 많으셔. 예, 아니 그리고 그렇게 주목해서 귀담아 듣고 사시고 수익 내신 거니까 잘한 거죠, 그죠? 뭐 아무리 우리가 듣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에어컨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죠. 네, 드론 소리도 좀 들리죠. 아마 저희 방송을 보겠을 위에 지금 드론이 좀 뜬 것 같습니다. 드론이. 네. 농담이고요. 잡음이 좀 들리는데 참을만 하면 좀 오늘은 좀 참아 주셔요. 아니면 되게 거슬려서 뭐 방송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참을만 하면 참아 주시고. 네. 한 과장님의 헤어스타일도 그러네요. 헤어스타일도 약간 투블럭 원래 투블럭인가요? 네, 투블럭 스타일로 자르고 있죠. 약간 모이칸 스타일로 오늘 평상시보다 더 원래가 투블럭이었나? 네. 제 머리 손질하기 아침에 너무 귀찮아서 이게 제일 편해요. 사실 아침에 손질하고 나오기 제일 편합니다. 옆에 일어나서 앞에만 딱 하면 되는구나. 드라이하고 앞에만 계속 박수 벌면 돼서.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저희가 뭐 오늘 100포인트 올랐으니까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오늘 또 사실 어제만큼 떨어졌으면 분위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수는 사실은 3,000에서 한 3,200 갇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변동성은 더 커요.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돼? 지금 같은 장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첫 번째. 맞아요. 믿음이 없어요. 확신, 믿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지금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 하락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저는 오늘 유튜브 방송도 제 고객님들도 보시거든요. 네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고객님들한테 다 콜 돌리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사는 겁니다. 지금 주가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입니다는 콜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조금 자세하게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두려운 시장 아닙니다. 걱정할 시장 아니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슈 준비하신 거 있는데 그 전에 시장 얘기 조금 더 그럼 시장 이슈를 좀 보면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이게 진짜 이유인지 핑계인지 어쨌든 모르겠으나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지난주부터 시장이 눌려 있는 건 맞잖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파월 얘기도 그렇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조적으로 걱정할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2월 한 달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두 단어. 금리, 물가. 이 두 단어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투자자들이. 예.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증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한 12월, 한 두 달 전부터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려왔어요.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금리가, 금리하고 물가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 금리 봐라 계속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실제로 최근 한 달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당시 한 두 달 전에 처음에 이제 금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어렵다라는 평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죠? 금리라고 물가 이 두 녀석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금리라든지 환율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금리와 물가를 모르면 사실 한글 모른 채로 신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문도 한글 모르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금리랑 물가 모르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뭐 차트 딱 보고 난 다음에 차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매크로적인 몇 가지 지표를 조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망망대해 같은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좀 나치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매크로 같은 지표거든요. 이번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 금리라며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 물가라며 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금리와 물가라는 두 녀석 때문이라면 이 두 녀석을 잘 분석을 해보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안 그러면 더 사야 될지 이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게 나쁜 걸까?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물가가 오르는 게 과연 나쁜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쁘죠. 왜냐하면 내가 물건 살 때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지난번에 한번 촬영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물가 녀석을 경계하는 이유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럽니다. 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이 모두 예외 없이 경제가 박살이 났거든요. 거의 작살 날 정도로 국가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었죠. 전쟁 이후에. 네. 그렇죠. 1차,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당시가 이제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을 때 당시 사진이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네. 한 남자가 지금 뭐 땅을 청소를 파는 하고 거? 있죠. 청소하는 거예요? 네, 네, 제 과장님 얼굴 한번 빼줘보세요. 내려주시면 네, 될 사진 거- 한번 예. 봅시다. 예, 청소하고 있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돈입니다. 돈. 저게? 예, 이게 돈입니다. 돈을 그리고- 막 길거리에 휴지가 된 거야? 그렇죠. 그 한 여성분은 지금 돈으로 지금 땔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진 어디서 돈을 찾았어요? 네, 예. 돈으로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고 예. 어린아이들이 지금 돈으로 이렇게 장난감 만드듯이 지금 놀고 있죠. 이게 1918년도까지만 해도 빵 한 덩어리에 한 독일에서 한 2마르크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1918년도에. 근데 이게 1923년이 되면 1000억 마르크가 됩니다. 빵 한 덩어리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물가라는 녀석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가가 생존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주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면이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 경제가 아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금리가 오르면 과연 주가에 나쁜 걸까요? 금리가 오르면 네, 나쁘다고 교과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니 이렇게 불안하게 주식 투자 안 하고
금리는 거의 뭐 이렇게 확정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은행에서 만약에 은행 금리가 지금은 이제 1%인데 10% 준다 그러면 주식에서 10% 수익 내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갖다 맡기니까 금리가 오르면 돈은 주식시장에서 빠져서 은행이나 은행 뭐 예금이나 적금으로 갈 그러니까 수밖에. 주식에는 안 좋다. 역의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니까 어렵다. 할인율이 커지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데 당연히 이런 가정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이익 자체도 커지게 되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렇죠. 네. 기업들의 실적이 왜 좋아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에 비례해서 이익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즉 지난번 시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뭐 책에서는 뭐 실적 장세다라고 하고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 적이 많았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 그게 몰라 그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그러면 금리 오른다고 해서 다 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금리라는 게 이제 단기 금리하고 네. 이제 장기 금리가 있어요. 이제 단기 금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2년물짜리를 말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일주일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그 초단기 금리도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런 부분은 예외를 하고 단기 금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한 2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기 금리라고 하면 10년물짜리 이상의 채권 금리를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지금 제로다라고 지금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기 금리거든요. 장기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말하는데 기업들한테 실제적인 조달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 금리,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한테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거고 기업들이 돈을 꾸러 다닐 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물이야 중앙은행에서 꼭 붙잡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장기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이 뭐든지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더 빠른 거죠. 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업들이 이거를 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장기금리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금리예요. 장기금리. 그렇죠.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금리 자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성장률 그리고 물가, 리스크 이 세 가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즉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또는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시장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성장률, 물가, 리스크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경제가 성장을 해서 물가를 자극하고 이로써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건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경우는 리스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어디서 뭐 국제적으로 무슨 뭐 충돌이 있다든지 전쟁이 그렇죠. 있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 그렇죠. 뭐 원유 수송이 막혔다든지 그런 리스크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요소인데,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되냐면 몇 가지 간접적인 지표가 있는데, 지표들이 좀 있죠. 예, 대표적인 게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네.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으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안전자산을 쏠리고 있구나. 뭔가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구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금 가격이 어떻죠? 매우 평온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 외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이거는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채권 금리를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위험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는 뭔가 시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 지극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적어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금리가 상승하는 건 아니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도망가야 되는 시장인지 안 그러면 매수해야 되는 시장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시장에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금리가 아니에요. 즉 경제 성장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조정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로직이나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제처럼 흔들릴 때 한 번에 뭐 다 총알을 쏟아붓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매수에 이제 배짱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그렇죠. 이거는 도망가야 될 조정이 아니라 아예 사야 되는 조정인데 언제 사야 되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장이 빠지는데 이걸 사야 되는 조정이 또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과연 급등하는지, 그러면서 시장에서 금리가 뛰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시점이 매수해야 된다는 조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미래 성장주들의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물가와 성장률의 상승이 백신의 보급과 경제 정상화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백신이 보급되는 속도가 또 생각보다 꽤 빨라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8월 말 정도라고 하면 집단 면역 체제에 들어간다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 즉 백신의 시작이 글로벌 성장률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 봐야 될까요? 과연 사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업종들. 소위 이제 컨택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백신의 보급과 함께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이런 쪽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항공, 여행, 소비, 카지노, 유통 이런 쪽이 우선순위가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장이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살까? 백신의 보급과 함께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백신의 보급과 함께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업종들 여기를 우선순위로 픽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순서는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화학, 철강, 그렇죠. 정유, 철강 이런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 2순위로 놔두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어제처럼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망연자실하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가는 빠지는구나. 내장고는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다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주가가 빠질 때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어제, 오늘 이럴 때 리밸런싱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 여기를 1순위로 하고 예. 두 번째는 소재, 물가 상승과 관련된 괴를 같이 하는 소재 업체들, 화학, 정유, 철강 업체들 2순위로 해가지고 한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그러면 끝났느냐?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질문 제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시네. 스스로 자문자답 하실 것 같아서. 그 제가 다시 할게. 아, 금리가 이렇게 그러면 올라가면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네 밸류를 땡겨 쓰기 어렵습니다. 성장주는 네 이제 버려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 질문이 질문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성장료가 끝났느냐? 아니,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 게 물론 지금은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과정이에요. 글로벌적인 자금들이. 하지만 성장주의 모멘텀이 끝날 정도로 금리가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 보시죠. 네.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는 맞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그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빨간 선 하나 확 꺼져 있는 건 그렇죠. 뭐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네. 예, 금리의 저점 수준이거든요. 1% 후반이죠. 1.5% 정도 되는 것 5%. 같은데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 나타났던 금리가 역사적 저점 수준. 이게 1.5%거든요. 지금 국채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될 거예요. 어제 10년물. 장중 1.4 찍었고 종가는 그 밑이었죠. 1.3 뭐 7인가 뭐 이건가. 1.37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텐데 즉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이 지금 1.37이라는 금리 정도도 안 왔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이 많이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금리 수준은 절대적 레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성장주들 역시도 계속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떼어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항공, 그 화학, 소재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때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리밸런싱 뭐 우리가 얘기할 때 MSCI 지수 리밸런싱, 외국인들 리밸런싱, 니네만 리밸런싱 하냐? 우리도 리밸런싱 한다 포트에.